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된 인간은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 독일의 저명한 뇌과학자 게랄트 휘터는 21세기의 복잡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나침반으로 존엄을 제시합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외부의 유혹에 맞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존엄이다. 사회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기 성찰이 존엄한 삶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라고 추천의 말에서 이진우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한신희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존엄하길 원한다면 먼저 삶이 존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독일의 뇌과학자 게랄트 휘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우리를 인간답게 해줄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 이 책의 지은이는 우리가 너무 빨리 살아가느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미쳐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나와 사람들을 사회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우린 존엄하게 살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되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 내가 당신과 함께 찾고 싶은 것은 일종의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형성하게 되는 내면의 나침반.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밀려드는 여러 요구로부터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나침반.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약속으로부터 인생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로부터 본래 자신의 모습을 지켜줄 나침반. 모든 것에 용기를 내어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가용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며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유혹과 약속, 상품들보다 더 강인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내면의 힘.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과 함께 찾으려 하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1장 잃어버린 존엄을 생각하다에서는 남들과 조금 다른 몇몇 사람을 만나며 그들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더 나아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1살에서 12살 즈음 숲에서 노신사 한 분을 만납니다. 특이하게 노신사의 어깨에는 가죽끈이 달린 철통이 걸려 있었는데 이는 수집한 식물을 넣는 식물 채집통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아니? 어째 하다 함께 걷게 됩니다. 그럼 같이 가자. 신사는 도통 똑바로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사는 마치 비밀을 꺼내어 보내주기라도 하려는 듯 길 가장자리에 자란 잡초들까지 일일이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좀 봐라 얘들아. 가는 동작꽃이라는 거란다. 5월과 6월의 피지. 그리고 저기 수풀에서 울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렴. 조금 더 뒤에 있는 건 솔새라고 해. 구분할 수 있겠니? 신사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설명을 따라가려 애썼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탐험가라도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탐험을 하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탐험이 그렇게 신사와 함께 걷는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그 신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점점 설명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숲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었을 모든 것에서 감동을 이끌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신사의 설명 덕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가르쳐 주었던 다른 어른들과 사뭇 다른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동식물을 가리키며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지 그 아름다움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수록 신사는 더 흥이 올랐습니다. 그 후 지은이의 인생이 조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그날 느낀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걷고 돌아다니고 보고 감탄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향한 무분별한 개발에 더 이상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성실히 제초제를 살포한 덕분에 벌도 보기 힘들어진 환경입니다. 또한 각 기업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이익을 올리는 것을 경영의 당연한 목표로 여깁니다. 이들은 윤리 경영이라는 그럴듯한 슬로건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익의 극대화라는 함정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능력은 수익성에 따라, 간병인과 환자의 가치는 의료비에 따라 매 순간 평가를 받는다. 시간은 곧 돈이다. 가령 수술은 계획대로 끝났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환자가 있으면 더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퇴원을 종용하기도 한다.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고객에게 병실 침대를 팔아버리는 것이다. 시간을 돈으로 따지는 방식의 의료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일임을 의료진도 병원 직원들도 모르지 않는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시장주의 논리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 내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수술을 받고 미처 다 아물기도 전에 병원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다른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배움이라는 활동은 얼마나 경이로웠던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추적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작업인가.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우리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지식을 얻는다. 몸을 움직일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나가봐야 좁은 운동장이 전부다. 그것도 종소리가 울려야 움직일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끝도 없이 넓은 자연 환경에서 학습하고 그만큼이나 제한이 없는 시간 속에서 배움을 즐겼다면 이제는 45분 단위로 시간을 자르고 나누어 공부를 한다. 한 과목이 끝나면 다른 과목이 이어진다.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은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설명과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이 설명과 질문이 별로 흥미롭지 않다. 무엇을 누가 언제 배우고 알아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는 동안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인간은 이렇게 순식간에 특정 시스템에 속한 대상, 지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자기 존엄성을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학교가 군대식 문화에 젖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기 위한 훈련소 같은 학교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개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지닌 가장 숭고한 가치인 배움이 의무에 지나지 않는 무언가로 전락한 것이다. 인류 역사는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리고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생명의 다양성을 파괴하거나 인간의 내면의 다양성, 즉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자신이 생각하는 존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돌아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생각과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존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모순될 경우 내면에 일어나는 동요를 느껴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존엄하지 않은 행동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존엄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새깁니다. 2장 존엄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서는 존엄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최초의 인물로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국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를 꼽는다. 의무론에서 키케로는 인간을 특징 짓는 것이 숭고한 태도와 우월한 태도, 그리고 존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정신은 학습과 사고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며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존엄이란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로부터 구분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존엄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타인에 의해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때에도 상처를 입는다. 자신을 벌레로 여기는 사람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없다고 칸트는 말한다. 과연 자신이 취급받고 싶은 방식대로 타인을 취급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이 윤리 철학은 근대 법체계의 근본이 되었다. 1798년 아마도 프랑스 혁명의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았을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 일부는 인간은 인류가 가진 존엄성을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타인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장에서는 또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1919년 독일 공화국의 헌법으로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의 제1조는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를 겪은 뒤 독일인들은 1949년 독일 헌법 제1조의 1항을 이렇게 바꾸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 이후 여러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인간은 자유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을 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며 이는 고립되고 독단적인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은 한 사람의 평생을 이끄는 이정표이자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된 것이다. 이 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질서, 즉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계 질서의 구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향성을 제시해줄 구조 없이 인류가 나아갈 수는 없다. 현대사회가 빠진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질서의 원칙을 함께 만드는 것. 모든 인간에게는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삶을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념과 인식의 시작은 결국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복잡하고 객관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따라올 결과였다. 3장 지극히 인간다운 내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700만 명이 매년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의 사망률이 고소득 국가의 5배 이상 높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경제성장을 쫓는 그들은 지구도 스스로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만약 인간이 파괴된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을 찾아 그곳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럴 리 없다. 지금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그 행성 또한 머지않아 지구처럼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테니 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가치관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살아갈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다. 잘못된 생존 전략으로 일어난 문제를 쓴 글입니다. 바로 이 단기적인 성공을 약속해주는 전략이야말로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공존을 이어온 방식이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는 꽤 오래 버텼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비참한 전쟁이었으며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약탈, 비인간적인 착취와 억압이었다. 심지어 오늘날 전 세계는 쓰레기로 뒤덮였고 기후변화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살기를 찾아 나선 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인간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무마했기 때문에 발생한 장기적인 문제들이 지금 21세기에 이르러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비참하고 자기 파괴적인 현실을 아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멸의 시대,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개인의 행복한 삶과 모두의 공존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줄 관념을 따라가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근시안적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의 방향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코로나도 잘못된 생존 전략이 가져온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우리 사회가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4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을 꼽으라면 단연코 타인과의 공존을 통해 얻는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때로는 긍정적이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내적 표상을 만든다. 공존에서 오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인간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신념이 생기는 것이다. 이 관념이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우리 내에는 특별한 뇌적 표상이 만들어진다. 바로 존엄이라는 표상이다. 5장 본능에 새겨진 존엄성을 찾아서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 얘기합니다. 추진 시스템 혹은 동기화 시스템이라 불리는 신경망이 포유동물의 특징인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한 아기는 일어서서 걷거나 말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읽고 쓰고 계산을 하지도 못한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뇌가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어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스스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여러 경험들을 직접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경험이다. 처음부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이상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인간다움을 찾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헤매는지는 인류 역사를 수놓은 그 수많은 끔찍한 행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네, 동물과 확실히 다르죠. 소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고 엄마 젖을 찾고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 부분을 본능에 새겨진 존엄성을 찾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장 타인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까닭중 내용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으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을 아이가 느끼고 경험하도록 돕는 부모는 많지 않다. 오늘날 조건 없이 수용되는 경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경험은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사 가정 내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아이들은 언젠가 타인의 수단이 되는 경험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사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교사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고 전문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며 학습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존엄에 대한 자기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존엄하지 못한 타인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이상한 아이나 아웃사이더로 평가되고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넘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으려 노력하는 학생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흥미롭게 여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뿐이다. 자신의 존엄함을 인식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6장 타인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존엄을 스스로 인식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장 강인한 삶을 향한 여정의 시작에서는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어떤 세상을 가르칠 것인가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보다 존엄하게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은 행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스스로의 존엄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모와 동료, 선배들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8장의 마무리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도울 기회가
아직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터에서는 물론 일상의 전 영역에서 스스로의 존엄에 대한 관념과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동료나 상사, 이웃을 만나는 기회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약해지고 쓰러졌을 때, 그리하여 끝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때 의료기관의 수단으로 전락한 자기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악순환을 끊는 일은 교육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기 존엄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존엄함이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방법, 인간이 인간을 위해 책임을 지는 태도의 문제다. 얼마나 존엄한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 더 이상 수단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매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정할 수는 있다. 조금 더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 자기 자신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신뢰 속에서 조금은 호기심 넘치는 삶을 살겠다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매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존엄을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두지 않는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꼭 나의 자유와 나의 생각, 옳다고 여겨지는 일, 이것들을 현재의 안위와 바꾸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책을 건네주면서 존엄한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준 친구에게 이 기회를 통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삶이 참 덜 힘들어. 참 고마워. 여러분들도 감사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오늘이요. 지금까지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